오늘 우리 세미나 주제는 특히 이 조직 기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조직 측면에서 그 제안을 해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적극적 개념이 요청된다.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을 좀 더 우리가 재인식하고 또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일례로 자문 기능과 뭐 심의 기능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또 그다음에 그 조직 기구로는 학술 뭡니까? 그 진흥원 이런 이제 설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봐야 될 뭐 토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조직의 어떤 성격 또 큰 틀에서는 위상 또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정교하게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질 수 있어야만 또 뽑아낼 수 있어야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의 어떤 그 조직 기구화, 그 속에 어떤 예산 문제, 그 어떤 제도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일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뭡니까? 제안하신 학술진흥원 설치만 해도 이게 이제 사회부총리 뭡니까? 교육부 전담기구화 정도 그런 것도 이게 우리가 그냥 조직을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신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변환기적인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조직화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하여간 이 성격과 이상과 그 어떤 실효성이 그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걸 다듬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과연 교육부 전담 기구 토론에서도 이런 토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가 전반적으로 성격과 이상 실효성 정말 실질적인 어떤 더 큰 어떤 개념 그 속에서 뭔가 하여간 우리 이 토론에서 그런 것들이 좀 다뤄졌으면 왜냐하면 오늘 이 3차 세미나가 우리 앞서 1, 2차 한 그 내용들과 또 앞부분은 상당히 뭐 또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거는 결국은 제도하고 또 어떤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어떤 시발점으로서 이 조직화가 필요한데 이 조직화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결국은 마지막 단추를 깰 어떤 자리가 있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토론의 어떤 장 속에서 뭔가 좀 주옥 같은 어떤 솔루션들이 좀 제안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권양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토론을 맡은 아주대학교 권향원입니다. 네, 일단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가 워낙 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또 현직 계신 교수님께서 크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이 사실 좀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논의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같이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상현 교수님 발표에
에서는 이제 주로 조직 기구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을 맡은 저도 마침 이제 조직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업과 사실 기술 분야 전공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좀 시각이 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단의 적절성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사실 그 인문사회 지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아마 몇 차례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이게 주상훈 교수님 발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의제 우리 접근 방식에 좀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논리가 인문사회계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나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와야 한다. 혹은 진흥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이제 기본적인 골자인데요. 사실 그 논리는 굉장히 좀 설득하기 약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 쪽으로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었느냐라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IMF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 들어서서 그 여러 가지 실용주의 노선 혹은 돈이 되지 않는 학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기초 체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히려 그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분야가 오히려 굉장히 어떤 실용적인 측면 혹은 사업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그게 첫 번째 단추고요. 그게 이제 해외 사례들 보면 최근에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전기 자동차, 자율 자동차 기업이 그 자동차 업계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그 기업의 노선을 들여다보면 그토록 주행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몰입의 배경에는 사실 고령사회 진입이라고 하는 그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드신 시니어분들께서 운전하시기 어렵고 사고 많이 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 사회에 따른 시니어 운전자들을 돕기 위한 보조 시스템, 혹은 오히려 또 신세대들이 미디어 기반 생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사업화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제 앞단에 제가 자료 담았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MRI 우리 그 몸 찍는 자기공명 장치가 굉장히 들어갈 때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안 들어가려고 자꾸 한대요. 이게 시끄럽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 엄청난 R&D 예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들여서 이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를 개발한 노력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안 풀리니까 이제 인문사회 쪽으로 오히려 그 과제를 발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 혹은 예술 그 인문 쪽 교수님들께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때 했던 작업의 결과물이 그 MRI의 소음을 저감하는 것보다는 MRI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수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그 탐험을 떠나는 그런 스토리를 구사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안 무섭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바로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인간이 커스텀화된 자기만의 것을 쓰려고 하는 그 앱을 막 구성하는 것들. 그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도 색다른 것과 교감이라고 하는 그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실제로 돈이 되는 혹은 어떤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오히려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뷰로는 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고 이제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 어떤 우리가 필요하다, 도와야 된다, 혹은 뭐 기울어졌다 이런 담론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동력이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좀 적극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한국 정부의 이제 조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조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좀 내용이 이렇게 글씨가 많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 사일로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처들이 일단 있고요. 가령 산업부, 과학기술부, 교육부와 같은 이제 기능 단위 편제로 이제 조직들이 있고요. 거기에 각각의 소관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본법들을 부처마다 다 가지고 있죠. 뭐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뭐 기타 교육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기준으로 이제 재원 근거가 마련이 되고 그걸 이제 밑으로 예산을 받아서 밑에 집행기관들에게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각 부처들이 중에서 그 특정 정권이나 혹은 특정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처가 생기게 되면 대등한 기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법에 대한 재원이 보다 많이 실리게 됩니다. 실리게 되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파트에 이제 많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기구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자문위원회와 같은 특정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사회가 일종의 사회적 어떤 약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새로 기본법을 추가한다. 그리고 거기에 기구를 하나 신설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기구를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법 개정하고 기본법 설립해서. 그런데 거기에 힘이 실리느냐, 실질적인 재원이 붙고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혹은 전략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단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으면 이거 잠깐 넘어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나왔던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원회고 하나는 일종의 뭐 지원기구로서 진흥원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비판과 실제 운영상의 제약은 옥상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우리나라가 위원회가 워낙 많이 있고요. 그 위원회가 뭐 비록 사회부총리 밑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붙어 있는 위원회들도 실질적으로는 뭐 실질적인 정책 자문회 혹은 기획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그 위치에 직제에 붙어 있냐는 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보기에는 사회부총리 밑에 있으니까 어떤 적극적인 조정 권한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조직도를 보고는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힘을 받는 논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만들지 않고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냥 옥상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에 대해 또 안티테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대표성 문제입니다. 인문사회 쪽 아까 전에 그 주상 교수님 발표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수백 개의 전공과 연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면 위원수를 동수로 많이 한다고 해도 당연직 빼고 한 20명 정도 구성하는 것이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동수로 구성한 경우 위원회가 과연 약 한 2,500명 이상 혹은 수백 개의 그 전공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나의 이해관계랑 이렇게 윤리된 상태로 어떤 학문 분야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흥하는 대상으로 의제 삼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비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내부에서 밀실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조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우리 교육 영역은 아니지만 가령 통일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이런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토너먼트 방식의 그 의제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실무단에서부터 윗단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그 토너먼트 방식의 의제 형성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통일부의 통일주체 국민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각 권역별 우리 교육 영역이라고 하면 각 뭐 전공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의제를 서로 상진해서 의제 간에 경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협약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최상단 협약에서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뭐 이런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진흥원의 문제인데요. 지원 조직을 설립을 하면 많은 경우 문제가 지원 조직이 결국 평가 견학, 아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스태피 같은 이제 피스텝 같은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과 관리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생기는 이슈가 그 평가 권한을 갖고 예산 배분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어시스턴스 조직이 아니라 이제 지배 구조로도 다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가 그 26개 국책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그 애초에는 지원기구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위원회 조직으로 상근위원회 조직으로 변모하면서 지금은 일종의 거버넌스 구조로
지배구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흥원을 신설하면 그에 대한 좀 아주 면밀한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 권한을 갖는 것도 별도로 둔다든지, 혹은 그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뭐 이러한 그 협약 구조를 재설계한다든지 하는 조직 설계에 대한 아주 면밀한 그 내밀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아쉬우니까 기구를 설립하자 이 정도 담론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히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자, 이렇게 여기 다 배석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 이제 학술에 몸담고 계시는 연구자이시기 때문에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 기구를 신설하고 법을 만들고 매뉴얼을 늘려가는 그 과정은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은 족쇄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 기본법 하나를 신설한다. 그래서 개별법을 묶는다라는 접근도 좋은데, 그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들을 오히려 소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법령들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성과나 혹은 운영 매뉴얼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가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그 혁신법 새로 등장하고 많이 나왔던 비판이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매뉴얼을 제안해 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기존 법들을 화학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엮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본법 하나를 더 얹으면서 더 가중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자료를 많이 스킵을 했는데요. 그 토론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보다 좀 다 잘 담아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토론에서도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양원 교수님은 기부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대표성과 타당성 문제 이런 게 이제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또 지원 조직의 그 어떤 지배 구조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그 속에서 결정 속에서 뭔가 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전반적으로 그 기구 설계에 있어서 그 간소화 또 일원화, 그리고 그 일원화가 그냥 어떤 그 기능적인 어떤 그 묶음으로서의 일원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의사 어떤 결정의 어떤 그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실효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닛 단위로서의 어떤 그 조직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옥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교욱입니다. 지금부터 화면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화면 공유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네. 사실 학술 정책, 특히 인문사회과학 부분에 있어서 학술 정책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오래된 고민 같습니다. 저만 해도 뭐 한 10여 년째 이 문제를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번에는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인사총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지로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학문의 우리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 제자들이 정말 좀 미래에 활기차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차원에서도 오늘 논의가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로 하신 이제 주상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최근만 해도 아시다시피 김동춘 선생님이나 이강재 선생님, 송승철 선생님이 제안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학술, 인문사회 이제 학술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도 사실은 연속선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핵심적인 거는,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맞닥뜨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문사회를 어떻게 문제를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고민들을 좀 더 이제 교수 연구자 사회에서 풍부하게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위기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탈추격형 한국 학문을 꿈꾼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외국에서 유럽에서 나온 이론들을 우리가 수입해 와서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일본이 가로치고 놓여져 있죠. 그런 해외에서 수입한 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경제적인 성장에 비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또 앞으로 미래를 진단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북의 그런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 동아시아의 그런 위기 상황들,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로서 지금 세계적 저출산 문제가 가더라도 어쨌든 한국이 지금 왜 보다 더 그 저출산 문제가 이다지도 심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고령화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봐도 이걸 그냥 서구적인 논의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위기감을 더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이 3차 이제 학술 토론회이기 때문에 1, 2차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뭐 유럽의 여러 사례들, 미국의 사례들만 봐도 사실은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세계 정치적인 어떤 도약을 하는데도 인문사회학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공룡뼈와 관련된 책을 이제 밤마다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뼈를 보면서 지금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미래가 조만간 인류세가 끝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과 함께 또 기후위기, 온난화 문제 등등과 함께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인류 역사에서 길게 보면 유인원까지 합해서 700만 년, 짧게 보면 100만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공룡뼈를 연구하죠? 공룡뼈 연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돈이 되나요? 상품이 되나요? 물론 캐릭터 그런 건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도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아직도 우리는 공룡뼈 전체를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데가 어떤 세계, 뭐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에도 아직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류가 지금 어느 순간 일거에 몰락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해나가는 맥락 속에서 지금 열등생을 위한 교수법, 후천성 장애인에 대한 재교육 문제, 수많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지금 인문사회 그 기초 학문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기재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혁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부터 저는 출발할 때 새로운 인문 정책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들을 가져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저는 출발을 하자, 이런 공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조만간 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를 언젠가 기회를 주신다면 꼭 하고 싶은데요.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위기의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그냥 덮고 있거나 무관심하고 있는 저는 우리 인문사회 과학자들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렇게 인사총과 같은 그런 이제 우리 이제 선배들이나 그 학술 연구자들은 있다 할지라도 전체 교수 연구자 7만 명 중에서 과연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재구성을 한달지 아니면 탈추격체형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을 재구성하자, 또한 이것이 교육 편제하고도 맞물리는 체계를 이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감해 나가서 그걸 주도하고 같이 풀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계속 저는 암담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 기재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는 짚어내고 싶어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지지만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이게 청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HK 사업을 가져올 때 선생님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996년에 인문학 제주 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특히 2006년도에 그런 인문학 선언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 HK가 왔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HK를 만든 거는 교육부한테 교육공학자들한테 저는 맡겼던 것 자체가 저는 큰 실책이었다고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금 교수 연구 사회가 양극화된 사회 상황에서 지금 HK 사업은 사실은 또 다른 개토를 만들었다라는 저는 정말 뜨거운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사회과학이 지금 돌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말 19세기 베를린 대학이 만든 근대적 학문 체계를 돌파하면서 융복합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 단위로 연구소 단위로 칸막이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기초학술 기본법을 만든달지 연구재단 우리가 새로운 학술진흥원을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대학의 사립대학 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폐교적인 그런 현상, 분위기들은 이건 학문에도 뿐만 아니라 연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지금 대학만 해도 서울에 있는 유산 대학원이 그야말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아까 권양원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밥그릇 싸움하면서 스스로 공멸의 길을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학술 정책과 관련된 거버넌스는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그냥 저는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발표하고 싶고요. 저는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학술 연구자가 이런 공감을 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공감대 구조가 이러한 공간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구조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오늘 그냥 요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옥 교수님의 그 몇 가지 말씀은 우선 그 인식의 절박성 이런 게 아주 그 바탕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우리 교육과 학문적 관점의 새로운 논리를 그 수립해야 된다. 일종의 탈사대적인 그런 어떤 그 각오로 또 새롭게 그 어떤 인식의 출발점이 자리하지 않으면은 그 조직 어떤 기구화 이런 것으로 그것이 또 그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수 연구자의 어떤 자기 혁신, 반성 이런 게 그 조직 그 기구화 못지않게 그 어떤 토대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칸막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방식으로 융복합 연구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대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연구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마 대학을 넘어서 또 시민 일반에게 그 인문학의 그런 어떤 정신들이 파급이 될 수 있게 그런 그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양현 교수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 그 한글 파일이긴 하지만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예, 세 분 교수님들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체계
구축 방향과 더불어서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발표하신 교수님의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제 토론자로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제도 관련된 부분하고 정부 지원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안된 기구, 위원회와 학술원이 차기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발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발표하신 교수님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정책 조직으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직속 기구로 인문사회 국가학술위원회와 학술진흥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국내의 다양한 사례 및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또 몇 가지 요소, 연구자 중심성, 시의성, 법적주의, 자원 확보, 포괄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안하신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 조직 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저는 문외한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기초학문이며 보호학문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며 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 정치를 고려하고 정부의 정책 수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체로 현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의 주체인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떤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실효성 있는 힘의 주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면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위치와 권한의 범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을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 직속 기구, 과학기술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어느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최근 몇 년간의 경험입니다. 발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 제도,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이라는 삼박자가 갖춰지고 잘 맞아 나가야 할 것인데 인문사회 분야 정부 지원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2018년 3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현재는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출세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문사회학계 대표자 10여 명이 찾아가 인문사회 분야 예산 문제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인문사회 분야 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본 구윤철 실장은 당장 장윤정 R&D 예산 과장을 부르더니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반은 질책성, 반은 의구심을 갖는 발언으로 방문한 인문사회학계 대표자들을 좀 위로하고 고무시킨 적이 있습니다. 구윤철 실장이 기재부 2차관이 또 나중에 되었고 우리는 많은 기대를 했지만 그 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향후에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손쉽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국회 정치와 정부 정책 추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총대를 매주는 사람이 정부나 국회에 아무도 없다. 그것이 제가 최근 몇 년간 목도한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교문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을 때 우리가 국회 대강당에 모여서 의원회 간 대강당에 500명이 모여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정말 시위 겸 해서 했는데 지금 장관을 사회부총리를 몇 년 하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관건인데요. 이공계와 달리 거기에는 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정부 지원 예산의 극히 일부분만 배정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이율배반적인데요. 최근 정부 전체 R&D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그 증가율은 17년에 1.9%, 18년에 1.1%, 19년도에 4.4%, 작년, 재작년 20년과 21년에는 18%와 12.3%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문사회 분야 순수 R&D는 20년도에 전체 R&D 중에 24조 원 중에 2,9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21년도에는 약 27조 원 중에 3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전체 중에 1.2%, 1% 정도로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주장들을 해왔죠. 그렇지 않다면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인문사회 정부 예산 중에 인문사회 예산을 2.5% 배정 원칙을 세워서 이렇게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최근 몇 년간 해왔는데요. 그런데 2.5% 기준액에 지금 도달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한 2030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고 매년 한 500억 정도씩 증액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올해 예산이 27조 2천억 원인데 그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5년도에는 한 1.78%, 한 5천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기준이 있는가,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발표자들의 발표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문사회 분야, 기초보학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 범위로 정보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휴먼개론 프로젝트 수행 시에 적용한 ELSI 5% 원칙이죠. 인문사회적인 어떤 함의를 이공 분야 연구의 기준에서 한번 고려해 보는 건데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총 연구비의 5% 정도를 인문사회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전체 우리 인문사회 R&D가 한 3%가 정부 전체, 그러니까 여러 한국중앙학연구원이나 한국고전번역원 출연금까지 포함해서도 1조 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3%가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순수 연구비는 한 2.5%, 전체는 한 5% 수준에서 잡아나가면 국가 전체 R&D의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적정한 포션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왜 지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 어떤 지원의 필요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나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그 외에 문화예술, 지금 체육까지를 포괄하는 것이 지금 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본부가 이렇게 통과하는 어떤 영역인데요. 이러한 어떤 학문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람들의 삶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열어주는 학문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어떤 경쟁적인 사회가 나온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고 협력과 소통의 인문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인문정신 문화를 창달하고 국가 경쟁력을 드높여 선도적 국가, 선진국가를 건설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학문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팬데믹의 이런 시대, 더 나아가서 지금 기후 위기의 어떤 시대에 그런 어떤 변화의 방향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반 학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공 분야와 더불어 인문사회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고, 또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인문사회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있는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어떤 국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발표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지방 소멸이니 또 지방대학의 위기니 이런 앞으로의 향후의 대학 사회의 어떤 변화, 또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초학문인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소략하지만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인문사회 분야 지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조직의 효과성을 위한 조직 이상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조직기구화인데, 조직 질서는 권력 질서를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조직화는 의사결정 구조화로 결국 권력 구조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그 결정의 실현 가능성, 또 결정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기범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입니다. 우선 저는 이 포럼 참석자 중에서 이제 인문사회 분야의 사람이 아니고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포럼에 초대를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어떤 적나라한 현실을 잘 모르는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러니까 인문사회 바깥 분야에서 보는 인문사회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한가, 이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자료집에 토론 요지서를 간략하게 또 페이지로 정리했었는데, 굳이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왜라는 질문에 앞서 몇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두 개로 크게 나누었을 때, 아까
발제 자료에, 아니, 토론 자료에서도 헌법 127조가 있었지만, 거기 보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기술을 정부가 왜 지원하는가에 대한 답이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학술활동에서는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은 학술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말만 있고 왜라는 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지원법에서 학술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왜 학술활동,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 분야와 같은 부분의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답이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런 답이 없어도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구되어 왔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이 있는 사회에 어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 자리에서 이제 아주 앞부분의 슬라이드에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언급이 있었고 또 몇 번의 토론에서도 이제 인문사회 분야가 왜 중요하다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그것을 넘어선 어떤 왜라는 답이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인문학과 인문학 전공자의 위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밖에서 관찰을 하더라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신진 연구 인력, 박사급 인력, 박사후 연구자에 해당하는 어떤 걸 보면 취업률에서도 굉장히 인문사회는 떨어지고 특히 학위를 취득하고 1, 2년이 경과하더라도 미취업을 하는 박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박사후 과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공계 분야에 특화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에서도 박사후 과정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박사 연구 지원을 하는 사업들에 인문사회 전공자 비중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과연 인문사회 분야에 우리나라에 학위를 취득하고 정규직 자업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포닥에 해당하는 급이 과연 몇 명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에서는 대략 추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했지만 과연 인문사회 분야의 신진 연구 인력이 어떻게 지원을 떠나서 과연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도 아직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어떤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자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여러 가지의 방안들, 진흥원이랄지 위원회랄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고 어떻게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서 따져볼 수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만 인문사회와 이공계로 이분화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공계라도 예를 들어서 이공계도 자연과학 분야와 공학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과학 분야는 대학의 자연과학 분야는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 사회과학 분야와 이미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공계열 내에서도 사실 순수과학,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학문이 죽어간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위기에 따라서 수학과 물리학과 이런 학문들은 죽어간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취업률에서도 사회과학 계열과 별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인문학은 훨씬 더 떨어지지만 이런 걸 볼 때 저는 인문사회 이것을 자연과학 분야의 그러니까 이공계 분야와 어떤 대립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문회와 같은 어떤 학술 조직 또는 연구재단과 같은 어떤 기구 또는 기초과학 연구원과 같은 어떤 연구원 이렇게 대립을 하기보다는 학문 전체의 틀에서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또 포함한 그런 기초학술 진흥으로 확대를 한 어떤 진흥이나 그런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예를 들어 물리학과를 예를 들면 전국에 200개가 넘는 대학이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사실 거의 많은 대학에 물리학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물리학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대학이 오히려 굉장히 소수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떤 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이런 이름의 학과명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 본다면 앞서도 어떤 토론자님께서 제가
발치 저는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님들, 학계에서의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과연 이전과 같은 학문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체계를 살려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D 투자의 비중을 몇 퍼센트로 유지를 하자라는 방안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인문사회 연구자들의 어떤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함께 선행되어야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의미를 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문사회부를 이공계와 대비하기보다는 자연과학을 포함한 그런 확대된 지원 체계를 함께 고민하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조직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어떤 변화, 그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재단에 당연히 이공계에 비해서 인문사회 학술본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새로운 조직의 어떤 그 신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면 왜 인문사회 분야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시한 이후에나 가능할 텐데, 그 답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이런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서 제가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인문사회 분야에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는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한 실태 조사, 어떤 데이터, 현황 파악 이런 노력들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짧게나 의견 드리겠습니다.